내년도 한 해는 제가 볼 때 한국이 나쁘지 않아요. 미국 대비해서. 네네.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근데 이제 2023년, 2024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앞서서 살짝 말씀해 주셨는데 어차피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달러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약간 좀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신흥국 지수에 아직 포함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된다면은 뭐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국 지수 이쪽에 약간 수급이 빠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그런 뭐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 가치 상승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면 뭐 한국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좋을까요, 그러면? 그렇죠. 만약에 달러가 내년도에 굉장히 강세로 간다. 그러니까 금리를 지금 이제 세 차례 올릴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달러의 강세가 제대로 나타날 거다. 지금 이제 96 정도 되는데 막 100, 뭐 110, 뭐 이렇게 갈 거다. 그럼 당연히 신흥국 안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많이 올라갔어요. 100%대에서 지금 120%대로 올라갔고, 만약에 얘기했던 인프라 법안이 만약에 통과를 했었으면, 이거는 뭐 130% 이상까지도 올라가는 숫자예요. 그러면 이제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예.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강세로 가기 어렵죠.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예. 아마도 이제 내년은 이제 그런 확인을 하는 해일 거고요. 근데 부채 비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럼 달러가 바로 강세로 가겠죠. 금리가 높으면.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게 어차피 금리는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의 옌보다 훨씬, 그러니까 일본보다 훨씬 금리는 높잖아요. 그러니까 높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달러가 강세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근데 지금 부채 비율이 높이 올라가니 일본보다는 낮지만 유럽보다는 높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결국은 달러가 그렇게 빠르게 절상을 안 하는데 여기서 이제 부채 비율까지 꺾이기 시작했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금리도 높다. 이러면 이제 달러가 굉장히 빠르게 절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때 시기는 걱정을 해야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직까지도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주기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달러가 내년도는 강세로 가기보다는 지금하고 그렇게 별반 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뭐 한 96대에서 아래 위로 플러스 마이너스 한 3, 4% 정도. 이 정도의 밴드에서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 확실히 떨어지기 시작하는 해로 계산하면 저는 달러가 2023년부터는 그 부채 비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달러가 초강세로 가기 시작하는 게 2023년 하반기부터는 그러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앞으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그래도 신흥국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충분히 보여질 텐데 그 이후에는 달러가 막 지금 96에서 100, 뭐 110, 그리고 막 120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글로벌 어떤 부채발 위기가 터진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돈은 기축통화로 몰리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불안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엄청나게 초강세로 가면서 결국 미국의 증시는 빠져도 달러 가치는 올라가는 그게 딱 2000년이었거든요. 2000년 닷컴 버블이 땅 터졌을 때가 달러가 107부터 이 나스닥은 70% 폭락을 하는 몇 년이 나왔지만 달러는 120 갔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신흥국에 대한 투자도 매력이 있는데 미국의 어떤 비중을 일정 부분 유지를 시켜놓고 특히 2023년이 될 때는 더 늘리고 2023년 말이 되면은 달러 자산을 대부분 들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급격한 어떤 달러 강세가 일어났었을 때 이제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원화로 바꾸는 그런 전략이 맞다. 네, 내년 한 해는 제가 볼 때는 신흥국도 달러가 그렇게 강세로 갈 것 같아 보이지 않아서 나쁘진 않을 것 같다.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시점을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어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신호, 이를테면은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상황에서 확실히 그 미국의 부채 비율이 좀 줄어든다라는 그런 신호가 나타나면은 그게 뭐 사실 뭐 2023년 초가 될 수도 있고 뭐 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약간 좀 원화 자산을 어떻게 보면 한국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좀 달러 자산 비중으로 확대를 하는 게 현명한 판단일 수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재밌는 거는 네. 재밌다기보다도 정말 중요한 거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네. 요 과정에서 네. 우리가 만약에 선진국으로 넘어가 버리면 MSCI 선진국으로 넘어가 버리면 네네. 우리의 상대적인 비교 대상이 네. 일본이나 유럽이 된단 말이죠. 호주나. 네네. 이렇게 했었을 때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달러가 엔화 대비해서 강세로 가고 달러가 유로 대비해서 강세로 가는데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IMF를 겪었던 97년, 98년에는 원달러 환율이 기억하시겠지만 얼마까지 갔었죠? 2,000을 훨씬 넘어갔었어요. 맞아요. 그죠? 기억하시죠? 네. 근데 금융위기 터졌었을 때 얼마까지 갔었어요? 한 1,500원까지 예, 가지 않나요? 1,600원 정도까지 갔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400원 정도 훨씬 더 내려왔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가 안 좋다 안 좋다 얘기했었을 때 그때 가장 고점이 1,300원이었어요.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러면 지금 2,000, 1,600, 1,300 네.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네네. 그러면 이 트렌드에서 유지가 될 수 있는 즉 1,300까지는 갈 수 있으나 네. 더 위로 올라가는 모습은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지금 벌써 1,180원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간다 하더라도 그 갭 자체가 뭐 10%도 안 되는 갭이다. 그러면 한국이 상당히 그때 가서도 매력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지금 현재 시점부터 네. 앞으로 2년 동안에 MSCI 선진국으로 넘어가느냐,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관련된 어떠한 정비가 일어나느냐, 뭐 환율 정비 뭐부터 시작해서 규제적인 이슈, 그 다음에 가계부채 비율을 어떻게 빨리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들, 세금을 얼마나 절감해주고 가계의 어떤 이 역동력을 만들어 주는지, 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부분들을 내년부터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년도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켜보면서 그나마 어쨌든 내년도는 한국 시장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 그 과정에서 잘 보면서 판단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2023년이 되면 우리가 양도세를 내는 시기가 만들어지니까 어차피 그때 되면은 이제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에 투자를 하든 간에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양도세 측면에서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어디가 더 매력이 있느냐를 놓고 어디에다 돈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년도 한 해는 제가 볼 때 한국이 나쁘지 않아요. 미국 대비해서. 근데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근데 이제 2023년, 2024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만약에 정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뚝뚝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망. 예, 상대적인 달러에 대한 어떤 막 지금 당장 막 달러를 다 사재기 해야 된다 이 얘기 절대 아니고요. 지켜보시는 게 맞죠. 왜 지금 한국이 먼저 이미 금리를 2번 올려놨고 또 내년도에 또 한 번 더 올릴 거고 그러니까 미국이 내년도에 올릴 거를 미리 다 올려놨기 때문에 원화가 빠르게 절하되는 모습이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시간 벌기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 구간 안에서 또 우리의 어떤 변화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그래서 내년도가 정말 중요한 한 해일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좀 매력적일 수 있다 내년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한 좀 보충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이 여러 가지를 좀 점검을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내년이. 예, 그래서 S&P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쉬어가야 되고 내년도가 이제 집권 2년 차기 때문에 보통 중간 선거가 있는 해고 또 내년도가 이제 금리를 처음으로 올리기 시작하는 해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다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막 간단하게 막 올라가는 그런 장이 나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럴 확률이 절반 이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이나 신흥국 시장 중에서 장기적인 어떤 경쟁력이 있는 국가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근데 이제 한국은 보시면 뭐 오늘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만 뭐 삼성이 그 바이오젠을 갖다 인수한다는 루머도 나왔고, 네네. 그다음에 또 IT 쪽은 뭐 워낙 지금 파운더리 쪽도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상대적인 경쟁력이 미국이 가장 경쟁력이 있는 산업 두 개가 뭐냐면 바이오 IT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나라가 뭐 미국하고 경쟁했을 때야 좀 뒤처질 수 있어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별로 안 뒤처진단 말이죠. 아, 네네. 그래서 그 선진국으로 넘어가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지금 멀티풀이 미국에 대비해서 우리가 50% 디스카운트란 말이죠. 그렇죠. 네. 물론 그 이유가 있죠. 왜냐면 미국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ROE가 50%보다 더 낮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말이 되지만. 그래서 결국 내년도에 얼마나 배당을 늘리고 얼마나 기술적인 변화가 생기고 얼마나 ROE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고 그다음에 또 산업적으로 경쟁력이 있고를 보면 내년도는 여기다 내놓고 더 빠지는 시나리오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별로 수익률이 안 좋았잖아요. 안 좋았죠. 예, 뭐 한 4%대. 예. 네. 네. 미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의 30%대. 그래서 많이 넘어갔어요. 예, 예. 근데 내년도는 그 키 맞추기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미국으로 다 넘어가라 이게 아니라 잘 모든 것을 이제 선택이죠. 네. 종목 선택이 중요하고 상대적인 매력도가 중요하고 그런데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 매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마이크론이 요즘 주가 움직이거든요. 미국에. 그러면 반도체 관련된 이 세 개의 기업을 놓고 봤었을 때 밸류에이션의 매력도의 차이가 그렇게 없다면 미국이 올라가는 만큼 예, 한국도 그 두 종목만 가지고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내년 한 해는 한국의 대형주, 한국의 대형 IT주 이런 쪽에 어떤 그 초점을 맞추면서 투자를 해도 미국의 수익률만큼 또는 더 높은 그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